이번 영상은 해조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조류는 동물에 사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조류는 수심에 따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나뉘어요. 녹조류는 수면 가까운 얕은 곳에서 서식해요. 빛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파래, 청각, 매생이처럼 초록색을 띠는 해조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갈조류는 중간 수심에서 서식하고 미역, 다시마처럼 갈색을 띠는 해조류예요. 홍조류는 가장 깊은 수심에서 자라요. 빛이 거의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고, 김, 우뭇가사리처럼 붉은색 계열의 색소를 가진 해조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식재료로 볼 때는 미역과 다시마는 초록색, 김은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겉보기 색만 보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갈조류지만 불린 과정에서 갈색 색소가 약해져요. 그러면 남아있던 엽록소의 초록색이 더 두드러져 보여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김은 홍조류인데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소가 겹쳐지면서 짙은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김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서 녹조류인 것은 하고 물어봤을 때 미역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해조류의 영양 성분에 대해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소화되어 열량을 내는 당질과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로 나뉘죠. 해조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대부분 식이섬유예요. 즉 소화가 되지 않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열량은 거의 없고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죠. 그리고 지방은 해조류는 거의 저지방이고요. 단백질은 김에는 비교적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조류 대부분은 저단백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조류에는 알칼리성 무기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해조류 하면 알칼리성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갈조류와 홍조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갈조류에 해당하는 미역과 다시마부터 볼게요. 미역하면 칼슘 요오드가 풍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다시마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로 감칠맛, 글루탐산이에요. 그리고 다시마 겉면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는 만니톨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만니톨은 탄수화물 파트에서도 배웠는데요. 환원당의 일종이라 단맛을 냅니다. 또 미역과 다시마 같은 갈조류는 물에 불리면 미끈미끈해지잖아요. 이건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긴산은 점성을 내는 성질이 있어서 식품의 점성을 높이거나 안정제나 유화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홍조류인 김과 우뭇가사리를 볼게요. 김의 색변화에 대해 먼저 볼게요. 김은 원래 홍조류라서 생김은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건조시키면 검정색으로 변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마른 김이 색이죠. 그런데 이걸 구우면 선명한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김을 오래 저장하면 산패되어 갈색으로 변합니다. 생김은 붉은색, 말린 김은 검정색, 가열하면 녹색, 산패되면 갈색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은 좋은 김의 조건에 대해 시험에서 잘 나와요. 수온이 낮을수록 품질이 좋기 때문에 겨울에 생산되는 김이 가장 좋고요. 또 질소 함량이 높은 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영양가가 높아요. 그리고 조직이 단단하고 구멍이 없는 것이 좋고 색은 검은색을 띠며 윤기가 나는 것이 좋은 김의 특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김은 홍조류지만 생산이나 건조 과정에서 여러 색소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검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특히 홍조류 색소가 풍부하고 품질이 좋을수록 건조했을 때 더 짙은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또 구웠을 때 선명한 녹색이 되는 것이 좋은 김이에요. 김은 홍조류지만 엽록소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김은 엽록소가 파괴되고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워도 선명한 녹색이 나타나지 않고 갈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강선, 수분, 고온에 노출되면 산패와 갈변이 일어나기 쉬워 이런 환경을 피해서 보관된 김이 좋은 김입니다. 그리고 우뭇가사리 하면 한천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한천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바로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한천은 물에 넣으면 물에 녹는 게 아니라 물에 흡수돼요. 그래서 먼저 팽윤이 일어나고 여기에 가열을 하면 한천이 물에 용출되고 식히면 응고, 즉 계라가 일어납니다. 이때 설탕을 넣으면 응고력이 증가하고 산이나 우유가 들어가면 응고력이 감소합니다. 이런 한천의 계라를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푸딩, 양갱이, 양장피가 있고요. 그런데 계라된 한천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장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장현상을 줄이기 위해 한천 제품은 동결건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계란에 남아있던 수분을 미리 제거해서 나중에 물이 빠져나오는 걸 막는 거죠. 그리고 한천은 계라돼서 식품의 점성과 안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유제품이나 청량음료 등의 안정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생물이 분해하지 못해서 곰팡이 세균을 키우기 위한 배지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한천의 용도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천과 육류 파트에서 배웠던 젤라틴을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두 개가 모두 게를 만든다는 공통점 때문에 시험에서 헷갈리게 나옵니다. 먼저 원료부터 볼게요. 한차는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하는 식물성 게라제이고, 젤라틴은 동물의 결합 조직 단백질인 콜라겐을 장시간 가열해서 얻는 동물성 게라제예요. 이때 온도 차이가 아주 중요해요. 한차는 80도 이상의 온도에서 물로 용출되고, 젤라틴은 약 60도 정도만 되어도 말랑말랑하게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고 온도도 다른데요. 한차는 25에서 35도에서 단단하게 굳고, 젤라틴은 3에서 10도처럼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잘 굳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젤라틴은 굳은 뒤에도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다시 녹고요. 반면 한차는 고온에서도 비교적 형태를 잘 유지해요. 다만 한찬도 80도 이상으로 다시 가열하면 녹긴 녹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을 보면 한찬은 양갱, 양장피, 한천 젤리, 젤라틴은 아이스크림 조편, 젤라틴 젤리 이렇게 사용됩니다. 참고로 젤리는 한찬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젤라틴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과일의 펙틴을 이용한 펙틴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기출문제 같이 풀고 마무리할게요. 기미 보관 중 변질을 일으키는 인자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3번 저온입니다. 김은 산소, 강선, 수분, 고온에 노출되면 산패와 갈변이 일어나고 저온 보관은 변질을 늦추기 때문에 좋은 조건입니다. 다음 중 한천과 젤라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한천의 용해 온도는 80도, 젤라틴은 60도입니다.